우리는 지금 우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로켓을 타도 빛의 속도로 날아도 절대로 우주 끝에 닿을 수 없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벽인 거예요.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무려 95%가 우리가 정체조차 모르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거든요. 우리는 우주의 5%도 안 되는 세계만 이해하면서 우주를 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품어온 그 질문들,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그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그 오래된 질문에 과학이 내놓은 답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 우주 전체는 전자 하나보다도 작은 점 하나에 압축되어 있었어요. 공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죠. 그 점이 폭발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폭발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간 자체가 새로 생겨나며 팽창한 거거든요. 빅뱅 직후 1조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미 빛보다 빨랐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인슈타인이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빛보다 빠르면 안 되는 건 물질이지 공간 자체는 예외예요. 공간이 늘어나는 건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 겁니다. 풍선에 점을 찍어놓고 바람을 불어넣어 보세요. 점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서로 간의 거리는 멀어지잖아요.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은하 사이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팽창이 얼마나 빠르냐면 빅뱅 직후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에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양성자 하나보다도 작았던 우주가 순식간에 수천억 광년 규모로 불어났다는 거죠.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데 충분히 먼 은하들은 이미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이 사실이 처음 밝혀진 건 1920년대입니다.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윌슨산 천문대회 당시 세계 최대 망원경을 이용해서 밤하늘의 희미한 빛 덩어리들을 관측했는데 그것들이 사실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완전히 독립된 은하들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은하들이 전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허블은 은하가 멀면 멀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이 발견 하나가 빅뱅 이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모든 은하가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허블 자신은 빅뱅 이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팽창이 느려지기는커녕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1990년대 천문학자들이 초신성 관측을 통해 이 사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들조차 자기 눈을 믿지 못했다고 해요. 중력 때문에 팽창이 서서히 느려질 거라는 게 당시 모든 학자들의 예상이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이 발견으로 솔 펄머터, 브라이언 슈밋, 애덤 리스 세 천문학자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가속 팽창의 원인을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에서 70%를 차지하는 이 존재가 정확히 뭔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빈 공간 자체에서 에너지가 솟아나온다는 건데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의 모든 관측 결과가 이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에 넣었다가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지웠던 우주상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주상수가 바로 이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계산이 사실은 맞았던 거죠. 이렇게 팽창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이 우주 끝을 향해 출발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목적지인 우주 공간은 우주선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서 결국 아무리 달려도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승점이 더 빠르게 도망가는 거죠. 이건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엔진을 달아도 어떤 연료를 써도 물리 법칙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한계 때문에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우주의 범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경계를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벽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니까 반지름도 138억 광년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큽니다. 빛이 138억 년 동안 이동해오는 사이 그 빛의 출발지가 팽창 때문에 훨씬 더 멀리 가버렸거든요. 계산 결과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 지름으로 치면 약 930억 광년에 달합니다. 이 수치를 체감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가 1광년인데 465억 광년은 그 거리의 465억 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체 우주냐고 하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일 뿐이에요.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도 우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닿기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물리학자 앨런 구스가 제안한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는 극히 짧은 순간에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의 10의 20세곱배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숫자로 쓰면 1 뒤에 0이 24개 붙는 크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원자 하나가 관측 가능한 우주만큼 커진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즉, 우리가 보는 이 광대한 우주 전체가 실제 우주 안에서는 원자 하나 크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 터널 길이만 27km에 달하는 이 장치에서 양성자들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충돌시키면 빅뱅 직후 100만 분의 1초에 가까운 극고온 상태가 재현됩니다. 섬뜩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우주 팽창이 계속 가속된다면 먼 미래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은하는 약 2천억 개죠. 그런데 팽창이 계속되면 그 은하들이 하나씩 우리 관측 범위 밖으로 밀려납니다. 수천억 년 후엔 은하수 주변 가까운 은하 수십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시야에서 사라지게 돼요. 더 정확하게는 국소은하군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변 약 50여 개의 은하만 남게 됩니다. 나머지 2,000여 개에 가까운 은하들은 전부 관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때 살아있을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우주에 은하가 수십 개밖에 없다고 믿겠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거예요. 심지어 우주 자체가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풍경이 사실 우주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인 겁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빅뱅 직후의 우주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불리는 빛 때문인데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 그 빛이 지금까지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건 1960년대인데 당시 벨 연구소의 과학자 2명이 우연히 어디서 오는지 모를 잡음을 잡아냈고 그게 바로 빅뱅의 메아리였던 거예요. 이 발견으로 두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인류는 처음으로 우주의 탄생 순간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은하들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의 중력만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단순히 계산해보면 은하 바깥쪽 별들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은하에서 튕겨나가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추가로 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전체 물질과 에너지 중에서 암흑물질이 약 27%, 암흑에너지가 약 68%를 차지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과 행성과 은하 같은 일반 물질은 고작 5%도 안 됩니다. 우주의 95%는 아직도 미스터리인 거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우주는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암흑물질도 암흑에너지도 아직 그 정체를 모릅니다. 암흑물질은 적어도 중력을 통해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반면 암흑에너지는 빈 공간 자체에서 솟아나오는 에너지라는 것 외에는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암흑물질을 찾기 위한 실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감마선을 분석하는 방법, 지하 깊은 곳에서 암흑물질 입자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방법, 입자 가속기로 암흑물질을 직접 만들어내려는 방법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무도 암흑물질을 직접 포착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슬론 디지털 천체 관측 프로젝트는 수백만 개의 은하를 3차원으로 매핑해 우주의 거대 구조를 밝혀냈는데요. 은하들이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벽과 필라멘트 구조를 이루고 그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동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구조를 우주의 거대 구조 혹은 코스믹 웹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이론은 다중우주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을 확장하면 우리 우주가 탄생할 때처럼 다른 우주들도 계속 탄생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중력 상수가 우리 우주와 달라서 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전자기력이 너무 강해서 원자가 결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우주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케이스라는 거죠. 이 이론은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학보다 철학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지만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양자역학의 여러 해석들과 인플레이션 이론이 결합되면서 다중우주의 가능성은 점점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블랙홀 내부에 새로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관측 범위에만 수천억 개의 블랙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그 각각이 하나의 우주라면 우주의 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보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경계 너머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 안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공간이 펼쳐져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우주 안에 있는 블랙홀이 사실 다른 우주로 연결되는 통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할 때마다 우주가 분기해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무한히 많은 우주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기로 선택한 순간,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선택을 한 또 다른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검증할 방법이 없지만 양자역학 이론을 수학적으로 가장 깔끔하게 설명하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더 멀리 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본격 가동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보다 수백 배 먼 거리를 관측할 수 있어요. 2023년에는 빅뱅 후 불과 3억 년밖에 안 된 초기 우주의 은하를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견이 왜 충격적이냐면, 그 초기 우주에서 이미 지금의 은하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한 은하가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기존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은하가 완성될 수 없거든요. 우주의 초기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칠레 안데스에 건설 중인 루빈 천문대는 완공되면 매일 밤 수백만 개의 천체를 자동으로 촬영하면서 우주의 새 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이고요. 이 망원경은 10년에 걸쳐 전체 하늘의 절반을 반복적으로 촬영하면서 변하는 천체들을 추적하게 됩니다. 또한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2023년에 발사되어 현재 우주의 3차원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의 목표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분포를 정밀하게 파악해서 우주 팽창의 역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중력파 관측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16년 라이고 관측소에서 처음으로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발생한 시공간의 파동이 지구에 도달했고, 그 미세한 떨림을 감지해낸 겁니다. 앞으로는 중력파를 이용해서 빛으로는 볼 수 없는 우주의 모습도 관측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우주 관측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겁니다. 달 뒷면에 천문대를 세우거나 태양계 밖으로 탐사선을 보내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거나 양자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주를 탐구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인류는 매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관측에 성공해 왔으니까요. 이 관측들이 계속될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요.
우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더 크고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은 언제나 더 큰 무지의 시작이었죠. 인류가 처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엔 태양마저 은하 변두리의 평범한 별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우리 은하조차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을 때, 매번 우리는 상상보다 훨씬 광대한 현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결국 인류가 마주한 현실은 이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안에 있지만 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이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물리적으로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것. 그 너머에 무한한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다른 우주가 무수히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구조가 펼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측했을 때, 허블이 우주에 수많은 은하가 있다는 걸 밝혀냈을 때,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게 발견됐을 때마다 인류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작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질문을 던지는 건 우리가 아는 한 인간뿐이니까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 그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주변 소수의 은하만 남게 된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은 인류가 특별히 운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지금 이 시대만큼 많은 것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직 우리가 답을 못 내린 질문이 있어요. 우주는 무한할까요? 유한할까요? 만약 우주가 유한하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 너머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경계가 없다면 우리는 무한한 공간 안에서 길을 잃은 존재인 걸까요? 이 질문들에는 아직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 관측 가능한 반지름 465억 광년, 그리고 그 너머의 무한함, 이 모든 숫자가 압도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그 숫자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우주의 끝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상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알고 싶은 우주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꼭 다뤄볼게요. 우주에 관한 질문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으니까요.